동북아 패권의 주인공은 한국이다.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할 수 없다는 미국 고위급 간부의 말에 모두들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요. 얼마 후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런 반전을 일으킨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7시 30분 저는 펜타곤 3층 작전회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자료는 지난 6개월간 제가 밤낮으로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중국의 군사기술 확장 현황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관한 보고서였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번 발표가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8시 정각에 국방장관 데이비스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분이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더 엄숙해 보였습니다. 뒤따라 합참의장 윌리엄스 대장, 육군참모총장 톰슨 대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차관 로버츠까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부터가 남달랐거든요. 데이비스 장관이 의자에 앉으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마이클, 중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핵심만 얘기해 주길 바라네. 저는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이 지난 2년간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현황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궤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장관님, 현재 우리 요격 시스템으로는 이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속도예요. 중국이 우리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로버츠 차관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있잖아. 돈만 더 투자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거든요. 우리 방산업체들의 개발 속도와 중국의 현실적 격차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데이터였어요. 차관님, 이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중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5년 후에 도달할 기술을 중국은 그때 이미 넘어서 있을 겁니다. 윌리엄스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해결책이 뭔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받기 위해 6개월간 준비해온 거였거든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기술과 통합방어 시스템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요격 미사일 기술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톰슨 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마이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준 나라잖아. 저는 미리 준비한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과 우리 패트리어트의 성능 비교표였어요.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에서 한국이 15% 높았고 반응 속도는 2.3초나 빨랐어요. 대장님, 이건 추측이 아니라 실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한국군이 지난해 실시한 연속 요격 훈련에서 12발 중 12발 모두 성공했어요. 100% 성공률이었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우리 기업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되잖아. 굳이 한국이랑 손잡을 필요가 있나? 우리가 한국한테 가서 도움 청하는 꼴이잖아.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차관님,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중국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기까지 2년, 우리가 중국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5년이 걸립니다. 이 3년의 치명적인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우시겠어요? 그동안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데이비스 장관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과 어떤 형태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나?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몇 달간 고민해서 만든 협력 방안이었어요. 첫째, 핵심 기술 공유. 둘째, 차세대 방어 시스템 공동 개발. 셋째,
동북아 통합 방어망 구축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리의 전략적 자산을 결합하면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윌리엄스 의장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과연 우리랑 협력하고 싶어 할까? 요즘 한국도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말이야. 바로 그게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설득하는 것이 기술적 문제보다 더 어려운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설득해보고 싶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한국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머리 숙일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방식대로 예산 늘리고 밀어붙이면 되잖아. 저는 이때 정말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30년간 국방부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회의 때의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이라크 파르루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당시 저는 육군 대위였고 제3보 병사단 정보장교로 파견되어 있었어요.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도시 외곽 검문소에서 IED 폭발물 탐지 작업을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미군의 기술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세계 최고의 장비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새벽 5시 30분 브리핑룸에서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인 데이비스 중위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가 수색할 구역이야. 정보에 따르면 이 일대에 IED가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하지만 우리 탐지 장비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당시 우리가 사용하던 장비는 미군 표준 장비였고 제조사에서는 95% 탐지율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수치를 믿었어요.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험비 3대에 나누어 타고 검문소로 향했어요. 제가 탄 차량에는 데이비스 중위와 폭발물 처리 전문가인 로드리게스 상사 그리고 통신병 존슨이 함께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이라크에만 3번째 파견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로드리게스가 말했어요. 중위님, 요즘 반군들이 새로운 폭발물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탐지기로 잘 안 걸리는 놈들 말이에요. 데이비스 중위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설마 우리 장비가 최신인데 뭘? 제조사에서 보장하잖아. 검문소에 도착해서 탐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탐지기를 들고 천천히 도로를 훑어나갔어요. 처음 30분간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탐지기에서 신호음도 나지 않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드리게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여기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탐지기는 반응이 없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아스팔트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뭔가 매설된 것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탐지기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데이비스 중위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냥 의심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탐지기가 반응 안 하면 안전한 거 아니야? 로드리게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위님, 제 경험상 이건 뭔가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른 탐지 장비가 없었어요. 본부에 추가 장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다른 팀도 모두 작업 중이라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결국 우리는 탐지기만 믿고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간인 차량 한 대가 검문소로 다가왔어요. 일상적인 검문이었는데 차량이 바로 그 의심스러운 지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다시 한번 탐지기로 확인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데이비스 중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탐지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통과시켜. 민간인 차량이 천천히 그 지점에 접근했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드리게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량이 정확히 그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민간인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저는 충격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드리게스가 절규했어요. 이런 젠장, 내가 맞았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했잖아. 데이비스 중위는 창백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본부, 이쪽 알파팀이다. IED 폭발 발생, 민간인 사상자 발생했다. 즉시 지원 요청한다. 그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반군들이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탐지기로는
감지할 수 없는 특수 재질로 만든 거였어요. 우리 장비의 한계였던 거죠. 그날 밤 막사에서 로드리게스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마이클, 나는 분명히 알았어. 경험으로 느꼈다고. 하지만 장비를 믿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죽은 건 우리 때문이야. 저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술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최첨단 장비라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배웠어요. 2주 후 새로운 탐지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수입한 장비였어요. KM-2000이라는 이름의 탐지기였는데 우리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테스트해보니 그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까지도 완벽하게 탐지해냈어요. 로드리게스가 그 장비를 사용해보고는 감탄했어요. 이거 대단하네. 우리 장비보다 몇 배는 좋은 것 같아. 어디서 만든 거야? 한국이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루자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동안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더군요.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중국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우리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파르루자에서 배운 교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만심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당장 한국 접촉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국방부 정책기획실에서 열린 후속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 윗선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참석자는 어제와 거의 비슷했지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 부사장 제임스 파커였습니다. 정부와 방산업계를 오가며 30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로버츠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어제 마이클의 발표를 검토해봤는데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아. 파커 부사장님도 함께 오신 이유가 그거야. 우리 업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지. 파커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료를 펼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협력론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록히드 마틴만 해도 연간 R&D 예산이 70억 달러예요. 한국 전체 방산업체를 합쳐도 우리 절반도 안 돼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또 예산 자랑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참고 들어봤습니다. 파커가 계속 말했어요. 더군다나 우리한테는 이미 차세대 요격 시스템 개발 계획이 있어요. 사드 X 프로젝트 말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 3년 내에 중국을 앞설 수 있어요. 톰슨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우리가 뭐하러 한국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 예산만 제대로 투입하면 우리가 최고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대장님,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파르루자에서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파커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르루자요? 그게 뭔 상관이 있나요? 저는 15년 전 그 악몽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민간인 3명이 죽었던 그날, 우리 탐지 장비의 한계, 그리고 한국 장비가 해결해준 문제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때도 우리 장비가 최고라고 했어요. 95% 탐지율을 보장한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로버츠 차관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15년 전 일을 지금 들먹이는 게 적절한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차관님,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 우리는 15년 전 파르루자의 IED 앞에서와 똑같은 처지예요. 파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사드 X는 이론적으로 마하 15까지 요격 가능해요. 중국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목표도 잡을 수 있다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파커 부사장님,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지난해 사드 테스트에서 성공률이 60%였어요. 한국의 천궁은 95%였고요. 파커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초기 테스트였고 아직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완전히 개발되면
성능이 훨씬 향상될 겁니다. 윌리엄스 의장이 파커 편을 들었어요. 마이클, 자네는 너무 비관적이야. 미국이 언제부터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했나?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된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 저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의장님, 세계 최강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파르루자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츠 차관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마이클, 지금 자네가 하는 말은 미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이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차관님, 감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한국의 요격 성공률이 95%, 우리가 60%라는 건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파커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 테스트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더 까다로운 조건에서 했고요. 저는 한국군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미리 준비해둔 자료였거든요. 이걸 직접 보시죠. 한국군이 작년에 실시한 연속 요격 테스트예요. 12발 연속 명중이에요. 화면에서 한국의 천궁 미사일이 연속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격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말 인상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것도 조작 가능해요. 요즘 CG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사장님, 이게 조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군이 거짓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인다는 말씀인가요? 톰슨 대장이 파커를 지지했어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요즘 다들 자기네 무기 성능을 과장하잖아. 우리도 마케팅할 때 좀 부풀리고 그러잖아. 저는 이런 식의 논리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대장님,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한국에 가서 실제로 테스트해보자고요. 로버츠 차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굳이 한국까지 가서 검증받을 이유가 없다고. 파커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록히드 마틴이 연간 매출이 600억 달러예요. 한국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이 50억 달러 정도죠. 12배 차이예요. 이 격차를 무시하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믿을 수 있나요? 회의실에 있던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출 규모 논리에 설득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매출과 기술력은 다른 문제예요. 소니가 애플보다 매출이 적다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나요? 한국은 작지만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파커와 로버츠 차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해야 했어요. 우선 한국의 이지스함부터 살펴봤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을 우리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통합 능력은 오히려 우리보다 뛰어나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건조 속도였어요. 한국은 3년 만에 한 척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같은 급 함정을 만드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비용도 한국이 절반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걸까요? 더 깊이 파보니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지난 20년간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걸 독자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펜타곤 기술평가팀의 로버트 김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은 분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어요.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해왔어요. 특히 정밀 유도 기술과 전자전 분야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앞섰다고 봐야 해요. 정말인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한화시스템 연구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진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었고 모두 박사급 인력들이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실리콘밸리 수준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김 박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한국의 신형 레이더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 레이더보다 해상도가 30% 높아요. 그런데 소비 전력은 절반이에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 때문이에요. 이 기술은 우리나 유럽보다 2년 정도 앞서 있어요. 실리콘 기반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개발한 거였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은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역으로 북한 시스템에 침투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로버츠 차관과 파커가 말한 매출 규모 차이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차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한국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파커와 로버츠 차관이 틀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한국을 설득하느냐였어요. 한국도 이제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한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한국 주재 미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동료 스티브 워커에게 연락했어요. 그가 한국군 고위층과 인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스티브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군 중에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물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티브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박철민 중령이라는 분이 있어. 합참 전략기획부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에서 유학도 했어. 영어도 완벽하고 사고방식도 글로벌해. 그분한테 연락해볼까? 저는 즉시 승낙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경로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비공식적인 만남이 필요했거든요. 이틀 후 스티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중령이 다음 주에 워싱턴 출장을 온다고 하더군요. 한미 군사협력 관련 회의 참석차였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워싱턴 다운타운의 한적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박철민 중령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군인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면서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중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콜린스 대령님, 스티브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중국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중령님, 요즘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중령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신중하게 답했어요. 물론 협력은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좀 아쉬워요.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중령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죠. 박중령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술력을 인정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지난밤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러자 박중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솔직히 미군 관계자 중에 우리 기술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한 분은 처음 봐요. 보통은 우리를 그냥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만 보거든요.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봤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박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대령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우리도 미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했고 북한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난감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다른 문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박중령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대령님,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요즘 중국 쪽에서 우리 고위층에 접근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정말인가요? 저는 귀가 번쩍했어요.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경제 협력을 명목으로 접근하면서 군사 협력도 은근히 제한하고 있어요. 미국과 거리를 두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중국이 이미 한국에 대한 공작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제안에 관심을 보이나요? 박중령이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들이에요. 군부는 아직 회의적이지만 정치적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보를 듣고 상황의 긴급성을 느꼈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중령님, 그럼 더욱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박중령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도 중국만큼 믿을 만한 파트너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의 불신이 이해되기도 했거든요.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령님, 개인적으로는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특히 젊은 장교들 중에는 독자 노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을 불신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봐야 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박중령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국을 설득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이 이미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대령님, 만약 정말로 한국과 협력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될 거예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동등한 파트너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접근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외교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박중령과의 만남 다음 주 펜타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갑자기 한국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화요일 오전 10시 정책기획실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관을 비롯해 합참 관계자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파커까지 참석했어요. 로버츠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최근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적절한 압박을 통해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차관님, 압박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버츠 차관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째, 한국산 방산 제품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둘째, 주한미군 배치 조정을 통한 압박. 셋째, 무역 분야에서의 제재 검토. 이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을 더 멀어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관님, 그런 방법들은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한국이 더 반미 정서를 갖게 될 수도 있고요. 파커가 끼어들었어요. 마이클, 그래서 더 빨리 압박해야 하는 거야. 한국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이야. 우리 로키드 마틴으로서도 한국 시장을 잃을 수는 없어요. 윌리엄스 의장이 파커를 지지했어요. 맞아요. 한국이 우리 무기 대신 자체 개발한 무기만 쓰겠다고 하면 우리 방산업계에 타격이 커요. 미리 선수를 쳐야 해요. 저는 이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협력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적을 만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압박이 아니라 설득이에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버츠 차관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마이클,
자네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야. 한국도 압박을 받아야 현실을 깨달을 거야. 회의는 결국 압박 안쪽으로 기울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논의됐습니다. 우선 한국의 KF-21 사업에 들어가는 미국산 핵심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어요. AESA 레이더용 반도체와 엔진 관련 기술이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한국산 방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나 수리온 헬기가 미군에 납품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부대의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재배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은커녕 관계만 악화시킬 것 같았거든요. 급하게 박중령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첫 번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한국의 KF-21 사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공식적인 이유는 기술 보안 강화였지만 누가 봐도 한국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기술 수출 제한은 동맹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출이 제한된 부품들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중국, 유럽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말이죠. 목요일에 박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대령님, 이게 대령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협력 방식인가요? 우리를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는 건가요? 저는 당황해서 해명했어요. 중령님, 이건 제가 추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반대했어요.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박중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대령님 개인 의견과 미국 정부 정책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대령님과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협력을 원해도 정부 정책이 다르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압박이 시작됐어요. 한국산 방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조치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미 육군에 제안했던 차세대 포병 시스템이 기술적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방산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공개된 내용은 제한적이었지만 레이더 기술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로버츠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봤죠? 한국이 결국 중국과 손잡았어요. 우리 압박이 효과를 본 거예요. 이제 한국이 어느 편인지 명확해졌으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완전히 반대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한국이 중국과 손잡은 건 우리 압박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적대적으로 나왔으니까 한국도 다른 선택을 한 거라고요. 파커가 반박했어요. 아니야, 마이클.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 우리가 압박 안 했어도 결국 중국과 손잡았을 거야. 차라리 빨리 본색을 드러내게 한 게 다행이지. 윌리엄스 의장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이제 한국을 적성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분류해서 기술 이전을 전면 차단해야 해요. 더 이상 우방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들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밀어낸 건 우리였는데 이제 와서 한국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협력을 추진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꼴이었어요. 박중령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진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은 아마 이런 상황을 노렸을 거예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자연스럽게 중국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계산했던 거죠. 한국이 중국과 MOU를 체결한 다음 주 로버츠 차관은 미국 방산업계와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펜타곤 대회의실에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핵심 임원들이 모였어요. 차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도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였어요. 로버츠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중국과 손잡은 이상 우리는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우리 업계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요. 록히드 마틴 CEO 제임스 테이넨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차관님, 우리 사드 X 시스템이면 중국의 극초 음속 미사일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현재 개발 단계에서 이론적으로는 마하 20까지 요격 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웠어요. 이론적으로라는 표현이 걸렸거든요. 테이넨 CEO님, 실제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지난번 테스트에서 성공률이 60%밖에 안 됐는데요. 테이넨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초기 단계 테스트였고 아직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최종 완성되면 성공률이 90% 이상 될 겁니다. 레이시온 CTO 마크 윌슨이 거들었어요. 우리도 새로운 요격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에요.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으로 한국의 천궁보다 훨씬 정교할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천궁 시스템의 최신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실시된 연속 요격 테스트에서 15발 중 15발 모두 명중시킨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한국은 이미 95% 이상의 성공률을 실전에서 입증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한국 미사일이 목표물을 추적하는 기동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이었어요. 보잉 부사장 리처드 데이비스가 영상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저 기동 패턴은 어떻게 구현한 거지? 우리 미사일로는 저런 움직임이 불가능한데.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적응형 유도 시스템 때문이에요. 목표물의 회피 기동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런 기술이 없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CTO 수잔 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최소 3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더 발전할 거고요. 우리가 따라잡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테이넨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는 너무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어. 우리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K2 흑표 전차의 능동 방호 시스템 KAPS의 요격 성공률은 98%예요. 우리 에이브럼스에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죠. 언제 개발될 예정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한국 기술이 그렇게 훌륭하면 차라리 한국으로 귀화하는 게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차관님, 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거라고요. 테이넨이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예산이 있어요. 돈을 더 투입하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만큼 R&D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8%예요. 미국은 3.1%고요. 절대 금액은 적지만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요. 더군다나 한국은 방산 분야에 GDP의 2.9%를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은 1.3%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데이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데이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그래요. 특히 정밀 유도 기술, 능동 방호 시스템, 통합 방어망 구축 기술에서는 확실히 뒤처져 있어요. 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중국에 대응하려면 정말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끼리는 안 되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시간을 생각하면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동안 중국은 더 앞서갈 거고 그 격차를 메우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로버츠 차관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마이클, 회의는 여기서 끝내자. 자네 발표는 너무 비관적이야. 우리 업계 사람들한테 실망만 안겨주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테이넨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정말로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가? 과장된 건 아니고 저는 파르루자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15년 전 한국 장비가 우리 목숨을 살린 이야기를 말이죠. 테이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문제네. 우리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관은 계속 우리 기술만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우려에 빠졌어요. 미국 방산업계조차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정치권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마 이런 우리의 혼란을 비웃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말이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경로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산업계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CIA 동부가 지부의 제니퍼 김 분석관으로부터 온 기밀 보고서였어요. 중국의 대한국 로비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제니퍼와 비공개 장소에서 만났어요. 랭글리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마이클, 이 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공유하는 거예요. 제니퍼가 첫 번째 문서를 보여줬어요.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동부가 전략연구소라는 기관의 활동 보고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민간 연구소 같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대외 공작 기관이었어요. 이들이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벌인 활동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한국의 정치인들이었어요. 특히 차기 대선 주자들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교묘했어요. 중국 투자 유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을 명목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놀라웠어요. 한국의 한 국방위원이 베이징 방문 중에 5성급 호텔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한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물론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지만 중국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혜택들을 은근히 암시했다고 했습니다. 제니퍼가 두 번째 문서를 펼쳤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군 고위층에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퇴역 장성들을 먼저 공략한 다음 그들을 통해 현역 고위 장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김철수 전 합참의장, 이영호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에요. 이들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포럼 같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학술 행사지만 실제로는 친중 인사들을 양성하는 장이에요. 더 심각한 건 현역에 대한 영향이었어요. 중국이 한국군 내부의 미국에 대한 불신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미국이 한국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문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방산업계와 학계에도 체계적으로 침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기술 협력을 제안하는 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윈윈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빼가려는 의도였어요. 한화 시스템의 경우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 11월에 한화 시스템 임원들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서 레이더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말이죠. 다행히 한화 측에서는 거절했지만 중국의 접근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가장 우려스러운 건 네 번째 문서였어요. 중국이 한국 내 여론 조작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동시에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나요? 제가 물었어요. 제니퍼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가짜 계정들이 만든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한국인이 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조작한 거였어요. 내용들이 교묘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한국에게 유리하다. 주한미군은 한국 발전의 걸림돌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반미를 외치지는 않지만 은근히 미국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조작된 게시물들의 확산 속도였어요. 중국이 만든 가짜 계정들이 서로 댓글을 달고 공유하면서 마치 진짜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한국인들이 이런 내용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니퍼가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어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내에서 평화통일연구소라는 위장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겉보기에는 한반도 평화를 연구하는 시민단체 같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작 기관이었습니다. 이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미군 철수가 평화, 통일의 전제 조건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참석자들 중에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르고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의도에 이용당하는 셈이었어요. 제니퍼가 마지막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이클, 가장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내 여론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했어요.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8%포인트 상승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5년 후에는 한국 여론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중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공작을 펼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한국을 압박해서 오히려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중국의 계략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오후에 박중령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한국 측의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어요. 아마 미국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니퍼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오늘 오후에 더 심각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이 한국의 차기 정권에 대한 공작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해요. 대선 후보들 중 일부가 이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친중 성향의 정권이 한국에 들어선다면 한미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동북아 지배가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국의 로비 활동 정보를 입수한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박중령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국의 진짜 입장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워싱턴의 한국 국방부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김민수 중령에게 연락했어요. 박중령과는 다른 라인이었지만 한국군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김중령과 포토맥 강변의 조용한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지만 대화하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어요. 김중령의 첫인상은 박중령과는 달랐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경계심이 강해 보였어요. 콜린스 대령님, 요즘 한미 관계가 좀 복잡하죠.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김중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분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데 일부에서는 압박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요. 김중령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압박 정책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최근에 우리 KF-21 사업에 필요한 부품 수출을 중단하신 것도 그 일환인가요? 저는 당황해서 해명했어요. 그건 제가 추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방식에 반대했어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대령님 개인 의견과 미국 정부 정책이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우리가 누구와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중령님, 한국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군부의 시각이 궁금해요. 김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기성세대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젊은 장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중령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췄으니 굳이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최근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국의 잘못된 정책이
한국 내 반미 정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중령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이것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아요. 일부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일부는 위험하다고 봐요. 하지만 확실한 건 미국이 우리를 계속 압박한다면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 측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중령이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술 협력, 경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이죠. 미국처럼 일방적으로 압박하지 않고요. 저는 중국의 진짜 의도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니퍼로부터 받은 정보 중 공유 가능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중령님, 중국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죠. 김중령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대령님, 그건 미국 측 관점이잖아요. 중국이 정말 그런 의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말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웠어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김중령이 마지막으로 핵심을 짚었어요. 대령님, 솔직히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절실하지 않아요. 북한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고 중국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굳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적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미 미국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중령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더 독립적인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김중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령님, 만약 정말로 한미 협력을 원하신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기존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해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그날 밤 집에서 김중령과의 대화를 정리하면서 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한국이 이미 미국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미국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박중령을 설득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준비를 마친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마침내 만남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스티브 워커가 중간에서 도움을 줬는데 박중령도 개인적으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공식적인 만남이어야 하고 정부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적 대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목요일 저녁 6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 찾는 곳이었어요. 박중령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표정이 지난번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어요. 박중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대령님, 솔직히 오늘 만남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요즘 한미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더군요. 저는 준비한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사과했어요. 중령님, 우선 사과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15년 전 이라크에서 제가 겪은 일 말이에요. 박중령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요? 저는 파르루자에서의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줬어요. 특히 그때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박중령이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장비가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 로드리게스가 이거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어라고 했던 말, 그 후 몇 달간 한국 장비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중령님,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기술의 우위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도 기술이 뒤떨어지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없어요. 박중령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우리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미국이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박중령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미군 장교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걸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중령님,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저는 준비한 세 번째 포인트를 꺼냈어요. 파르루자에서의 교훈을 현재 상황에 적용한 거였습니다. 중령님, 제가 파르루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만심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장비가 최고라는 믿음 때문에 민간인들이 죽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미국이 최고라는 자만심을 버리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박중령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는 걸 느꼈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원해요. 기존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말이에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결합해서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이요. 박중령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은 다르잖아요. 압박을 통해 한국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고요. 저는 이때 가장 진심 어린 호소를 했어요. 중령님, 솔직히 저도 미국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다른 군인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박중령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령님, 제가 파르루자에서 동료를 잃었을 때 다짐한 게 있어요. 다시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 군인이든 미국 군인이든 누군가는 또 희생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박중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호소했어요. 중령님, 우리는 둘 다 군인이에요. 정치가가 아니라 군인이죠.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을 지키는 거잖아요. 국적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말이에요. 박중령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대령님, 솔직히 마음이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할 거예요. 특히 최근 미국의 압박 때문에 반미 정서가 강해졌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약속을 했어요. 중령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요. 미국 내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진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까지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박중령이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령님을 신뢰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협력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해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어요. 작은 첫걸음이지만 중요한 진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15년 전 파르루자에서 잃었던 동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한계로 인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진정한 동맹의 힘을 보여줄 때였어요.